아침 일라디오. 오늘이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는 예보가 있던데요.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화축제가 시작되는 지역이 있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산수유 축제도 열리고 이렇게 3월 내내 튤립, 벚꽃 등의 봄꽃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각 지역의 봄 행사들 코로나19 이후에 3년여 만에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인파가 여러 지역 행사에 방문할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마다 안전관리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모처럼 마스크 없이 봄나들이 할 수 있는 자유로움 만끽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각종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실내외 어디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각자의 안전부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봄이 왔고요. 아이들은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학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돌봄 공백에 빠지지 않도록 묘수를 짜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연구소에서는 개학을 맞아 초등 돌봄과 사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톱 선정수 기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사교육비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관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강승화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잠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KBS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자 교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아쉽게도 강승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서운한데 청취자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강승화 아나운서의 이름 강승화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기억에 남는 멋진 방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작진과 좀 입을 맞춰봤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을 듬뿍 담아서 삼행시 지금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은 유쾌하고 즐거운 삼행시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예. 부탁받은 멘트는 여기까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와, 부탁받은 멘트로 저를 훅 보내버리는군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겠습니다. 자, 삼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예. 며칠 전에 발표된 사교육비와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0.8%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인당 내는 비용은 52만 4천 원이었습니다. 2021년보다 7.9% 올랐고요. 전체 사교육비 26조 원 가운데 초등학생이 11.9조 원, 그러니까 11조 9천억 원, 중학생이 7조 1천억 원, 고등학생이 7조 원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일단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학생 수가 더 많죠. 네. 예, 중고생은 3학년까지밖에 없으니까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따져보면 초등학생은 37만 2천 원, 중학생은 43만 7천 원, 고등학생은 42만 2천 원입니다.
인평균, 그러니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중학생이 가장 많죠. 네. 초등생들의 사교육비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수강 목적을 알아보면요. 초등생들은 일반 교과에서 보육, 불안심리, 친구 사귀기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18%였고요. 물론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응답한 거지만요. 예체능 및 취미 교양 관련 사교육 부문은 보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입니다. 중고생은 이런 비율이 1 내지 5% 정도로 굉장히 낮죠.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85.2%로 가장 높습니다. 중학생은 76.2%, 고등학생은 66%로 나타납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 역시 우리 공교육이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기자님도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데다가 양가 조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따로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2학년 때까지는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봐줬습니다. 네. 근데 이 돌봄 교실은 3학년부터는 대상이 아니에요. 3학년부터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걱정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시겠네요. 방과 후 교실 2과목, 그리고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이렇게 수강하는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 학원 마치는 시간이 오후 5시 내지 6시 정도 되는데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까지 비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이 혼자 지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학교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안전사고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제 아이가 이제 오후 5시나 6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혼자 있을 수도 있는데 3학년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네, 저희 자랄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그때는 부모님 다 나가서도 밥상에 이제 밥만 차려져 있으면 혼자서 밥 먹고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네. 시대가 바뀌었고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해서 좀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아이 학원에 들려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에 오죠. 등교 준비는 이제 아내가 해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연 근무제와 사교육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계신 건데 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이 참 많을 겁니다. 정부의 대책은 없나요? 정부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교육부는 밀봄학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는 5개 지역의 학교 214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기존 돌봄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 돌봄 교실에서 받아주는 인원이 제한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돌봄 교실 추첨 장소에 가면 떨어졌다고 울먹이는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측은 돌봄교실 때문에 교원 업무가 늘어난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늘봄학교를 추진하면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학교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 단위 운영 체제로 개편하겠다. 정부는 이런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단위 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수강 신청 및 강좌 회계 처리 등을 센터 전담 인력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추진이 잘 돼서 2025년이면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돌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사교육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참 돈이 많이 드는데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 비용 규모도 차이가 크다면서요? 네, 가구의 소득 수준이 월 평균 300만 원 미만인 학생은 평균 17만 8천 원을 사교육에 지출을 했고요.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64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7.2%, 800만 원 이상은 88.1%로 나타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 지출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00만 원 미만 가구의 고교생 사교육비는 17만 4천 원인데 비해서 800만 원 이상 가구는 72만 1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코로나 첫 해에는 사교육이 위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교육비 규모 추이는 어떻습니까? 2007년 22만 2천 원이었던 초중고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41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1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죠. 네. 같은 기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2020년 코로나 첫 해죠. 2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만 5천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집합 제한이 생기면서 학원에 아예 가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지 않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32만 8천 원으로 곧바로 반등한 이후에 지난해는 37만 2천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사교육비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특히 EBS 강의를 강화하고 학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효과가 통계로 좀 나타났습니까?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07년에 38.2%였는데요. 2013년 60.2%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하락합니다. 2019년 48.4%를 기록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9.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죠. 2021년에는 28.9%, 2022년에는 36.2%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인데요. 2010년에는 79%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2019년에는 47.7%까지 떨어집니다. 2020년에는 12.0%로 하락을 하고요. 지난해는 30.6%에 그쳤습니다. EBS 교육 참여율은 고교생 기준 2007년에 41%였는데요. 이후 대체로 40% 초중반대를 기록하다가 2016년 이후 30%대로 떨어졌고요. 지난해는 30.5%에 그쳤습니다. 고교생 10명 중에 3명만 EBS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동안에 내놨던 사교육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26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액수가 커서 감이 잘 안 옵니다. 올해 우리나라 지출 예산 규모가 638조 원인데요. 네. 이 중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SOC 예산, 도로 깔고 다리 놓고 이런 것들요.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다 합치면 25조 원입니다. 다 합치면? 예.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 규모가 딱 26조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물론 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 소양이 개발된다면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돌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학원비를 지출하는 것도 굉장한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돈을 아껴서 돈이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연구소에서는 사교육과 돌봄 관련 여러 가지 지표와 정책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우대국 배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10년 전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히며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해법이 10년 전에 오갔던 협상안보다 더 후퇴한 셈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는 이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당시에도 장학금은 강제동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대응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당정협의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쓰고 있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조차 강제노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쓰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재단이 대신 배상한다라는 표현도 이 배상 주체가 일본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고요. 첫 회의 직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화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어제 선거 결과에 승복을 했지만 이 황교안 후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황교안 TV에서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또 천하람 후보는 우리는 권력의 기생에 감투를 얻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라며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신임 지도부도 일제히 이준석 전 대표 등을 향해서는 이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발의를 한 바 있었지만 이 정의당이 요구한 대로 주가 조작 의혹 부분에 집중한 안입니다. 다만 이 특검의 선임 주체는 민주당임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바 있던 전모 씨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이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주호 장관의 이 발언이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1년 도입된 즉시분리제도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한 긴급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학폭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전국의 해맑음센터 한 곳뿐이고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11개월 만에 집값이 반등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쏟아졌지만 한국은행은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그리고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이후 소득 등 경제 여건과 괴리된 상태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조정 압력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 등과 집값이 괴리가 돼 있다라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또한 최근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이 주택 경기 둔화 및 부채 축소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주택 갭 투자 건수는 지난 2020년 12월 수도권이 22,420건이었지만 지난해 9월에는 1,670건으로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2월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천억 원이 줄어서요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다음 달 이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 목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이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경남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20시간 만에 진화됐다고요? 네,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제 오전 10시 주불 진화를 끝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산불로 인한 영향구역은 163헥타르로 축구장 약 228개 이상의 넓이가 피해를 봤고요. 다행히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근 마을회관 등에 대피했던 주민 214명도 모두 귀가 조처가 됐었습니다. 이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또한 산불 대응 단계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까지 모두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번 산불이 산 밑이 아닌 중턱에서 난 만큼 방화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산림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산 중턱에 60대 남성이 다녀간 뒤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토대로 이 남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수천만 원대의 비용을 받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네,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신생아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조리원에는 신생아 12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조리원은 특실 기준으로 2주 가격이 2,500만 원이나 되는 매우 고가의 조리원입니다. 이 조리원 측은 보건소에 이 RSV 집단 감염 발생 사실을 알리고 휴원 조치했는데요. 이 복지부 측은 감염병 관리법,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RSV 감염증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약한 감기 정도에 불과한데요. 역류하는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법원이 우리 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국방부가 항소를 했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12일 한국 해병대는 이 베트남의 폭리 마을에서 이 민간인들을 사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에 거주했던 응우옌 티탄 씨는 이 일로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총상을 입었는데요. 지난 2020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3천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항소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실질적 진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참전군인들도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응우엔 씨와 이 시민단체 측은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 일본과 무슨 차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은 날씨가 참 극단적이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었다고요? 네, 기상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겨울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1.4도로 직전인 11월보다 무려 11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난 1973년 기상 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이후 5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심지어 지난 1월 13일 평균 기온이 9.6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설 연휴 직후인 25일에는 영하 10.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월 중순에서 하순의 평균 기온 하강폭이 19.8도나 된 건데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 가장 컸습니다.
이는 북극의 고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찬 공기를 가둔 제트 기류가 느려졌고 이 냉기가 이 중위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 강수량은 71.6mm로 평년의 78.6%에 불과했고요. 이 겨울철 강수량의 40.4%는 1월 13일 하루에만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지난 1월 27일 24시간 만에 무려 249mm의 비가 쏟아져서 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요. 지난 2월 19일 이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는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50명 이상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겨울철 평균 기온이 13에서 15도 정도인 스페인은 25.1도까지 올라갔고요.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2월 말에 27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네. 조만간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라고요? 네,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이 최근 방역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견을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만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에서 해제가 되면 이 남은 마스크 착용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감염 취약 시설입니다. 다만 의무 해제와는 별개로 아직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국내 편의점 업계 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스크 판매는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어제 있었던 WBC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졌습니다. 네, 이 WBC에 나선 우리 대표팀이 필승 상대로 꼽았던 호주와의 첫 경기에서 역전패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중압감 때문인지 이 대표팀은 초반 흐름을 잡지 못했는데요. 1회 선두 타자를 시작으로 13타자가 연속 범타로 물러났고 선발 고영표 선수는 4회 제구가 흔들리면서 선제점을 내준 데 이어 5회에는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꽉 막혔던 공격이 5회부터 살아났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석점 홈런을 터뜨려서 이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고 6회 박병호 선수가 적시 2루타로 한 점을 더 보탰습니다. 그런데 또 경기 후반 마운드가 무너졌는데요. 네. 이 7회에 김원중 선수가 역전 석점 홈런, 이 8회에는 양현종 선수가 쐐기 석점 홈런을 차례로 맞았습니다. 여기에 7회 대타로 나온 강백호 선수는 좌중간 안타를 친 뒤 2루에서 세레머니를 하다가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져 이 태그아웃 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8대7로 끝났는데요. 이로써 오늘 이 B조 최강 일본을 반드시 잡아야 이 8강행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오늘도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이 3월이 되면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봄꽃들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 지구 온난화로 작년보다 이틀에서 9일 정도 빠를 것 같다고 하고요. 그 개나리는 제가 겨울에도 그 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일찍 봄꽃을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는데요. 남쪽은 그 매화 등 봄꽃이 이미 막 산을 뒤덮어가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것 같은 창경궁 대온실에 가봤습니다. 창경궁, 그러니까 경복궁, 창덕궁 같은 궁궐인데 거기에 대온실이 있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경궁은 창덕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동궐인데요. 성종 14년, 그러니까 1483년에 그 대비들 모시기 위해 창건한 궁으로 그 이후 궁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1907년 그 일본이 창경궁에 많은 정각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조선을 강제 점령하기 위해서 임금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909년 이제 대원실이 지어졌고요. 1910년 창경궁은 창경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오랫동안 그 유락시설로 활용이 되다가 1983년 지금의 창경궁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뭐 자료화면에서 저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경원에서 다시 창경궁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동물원, 식물원은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경궁 정문이 홍화문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동물원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가서 보시면 나무들만 네네. 있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중요한 게 그 선인문 앞에 그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가로로 누운 듯한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는 그 뒤주에 갇힌 그 사도세자의 비명소리 아마 들었을 것 같고요. 그 사도세자가 창경궁에서 돌아가 있으니까 이 시신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요. 창경궁 동물원 자리 가서 그 나무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원이 있던 자리에 그 사도세자를 떠올릴 수 있는 회화나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물원은 대원실 쪽에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경 정문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역시 거기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곳에 많았던 벚나무들은 그 일제 이미지 청산으로 그 여의도 윤중로로 거의 다 옮겨갔고요. 지금은 소나무, 층층나무, 귀등나무, 한박꽃나무, 희열이, 백성 등 다양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쭉 가면 끝자락에 이제 대원실이 있습니다. 근데 대원실에 가기 전에 또 한 보면은 좋은 그 나무가 있는데요. 그 안내판을 보면은 이 나무는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이어진 열리목이다. 열리목은 두 나무의 줄기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하나의 나무가 된 것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연인끼리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상서로운 일이나 길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회화나무는 18세기 초, 느티나무는 20세기 초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네, 그 창경궁 정문에서 왼쪽으로 가면 사도세자 이야기가 있는 회화나무, 오른쪽으로 가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이어진 열리목. 이 봐야 할 좋은 나무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래 궁궐에는 그 보안상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이 남아 있어서 그 역사와 나무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열리목을 보면서 그 사도세자 부인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험난한 세월을 견딘 그런 그 아프고도 강인한 모습도 연결시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무를 보면서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창경궁, 이제 대온실에 가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열리목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춘당지라는 연못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는 임금이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농사 경험을 했던 내농포 자리였는데, 그 조선시대에도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 식물을 만들면서 지금처럼 크게 확장을 했고요. 그 앞에 저쪽을 쭉 보면 하얗게 빛나는 굉장히 이국적인 건물, 대온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대온실에 있는 그 꽃이 핀 식물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얗게 빛나는 이국적인 대온실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예, 이 대온실은 2004년 국가등록문화재 제83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설계하고 프랑스가 시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서양식 건축 양식, 그다음에 목재와 철제를 이용해 골격을 세웠고, 벽은 유리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하얗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 앞에 보면 반송된 게 푸른 나무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백색 크리스탈 궁전처럼 다가와서 너무 눈에 띄니까 그 특색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르는 것 같고요. 크기는 가로 34m, 세로 16m, 높이 10.5m. 넓지 않으니까 잠시 많은 식물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궁궐 안 대온실, 거기서 어떠한 식물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영춘화입니다. 그 이름을 풀면은 맞이할령 봄춘,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개나리처럼 노란색 꽃을 갖고 있고요. 근데 개나리보다 일찍 핍니다. 노란색 꽃으로 가장 먼저 피는 야생화는 행복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복수초가 있는데요. 이 복수초는 홍릉수목원의 경우 1월 말부터 피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란 풍년화도 이른 봄에 노란색을 피는 꽃인데, 이 영춘화를 얼핏 보면은 개나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영춘화를 보면서 개나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러면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영춘화와 개나리 모두 물풀의 나무과 낙엽 관목으로 키가 3m 자라고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나는 것도 같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그 개나리 하나의 통꽃이 4갈래로 갈라져 있고 영춘화는 대략 6갈래로 갈라져 있다. 또 그 아래 꽃뿌리가 갈라진 아래를 보면 꽃뿌리 통부라고 해서 긴 통이 있는데요. 영춘화는 좀 길고 개나리는 짧다.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나리는 4갈래, 영춘화는 6갈래 뭐 그렇게 갈라져 있다는 건데 그게 꽃잎인 거죠? 꽃잎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봄이 되면 꽃들이 우리가 많이 피어나는데 꽃 구조를 보면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갈래꽃, 통꽃이 있는데요. 네. 갈래꽃은 꽃잎의 밑동 부분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꽃을 말하는데 이게 벚꽃이 대표적입니다. 이 벚꽃이 보면 이렇게 그 꽃잎이 날리고 하나씩 떨어져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통꽃은 개나리꽃이 떨어진 것을 보면은 4갈래로 갈라진 꽃이 통째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꽃잎의 밑동이 서로 붙어 있는 꽃을 통꽃이라고 하는데 나팔꽃도 통꽃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모습이 곤충을 오래 머물게 하느냐, 꽃이 피는 거는 꽃가루 바지 때문인데요. 그래서 갈래꽃이 먼저냐, 통꽃이 먼저냐, 어떤 구조가 먼저였느냐는 연구가 있었는데 진화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식물마다 다른 형태의 여러 꽃 구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꽃잎이 이제 낫장으로 떨어지느냐, 통으로 떨어지느냐, 봄의 꽃의 구조가 다른 것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화와 개나리 뭐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네, 개나리는 학명에 코레아나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토종나무고요. 영춘화는 중국이 원산지고요. 마침내 개나리보다 영춘화가 먼저 피고 꽃이 지고 난 뒤 잎을 보면은 개나리 잎은 긴 타원형의 혼잎 하나씩 있지만은 영춘화 잎은 달걀형의 작은 잎 3장이 깃털 모양으로 있는 삼출을 열립니다. 개나리 줄기색은 회갈색, 영춘화는 녹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노란 꽃 가운데 개나리와 비슷하지만 여러 차이가 있는 영춘화 이야기 들었고요. 대온실이니까 식물이 많잖아요.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붓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영춘화 말고도 동백꽃 등 꽃을 피우고 있는 식물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온실 안에 이 두툼하고도 광택이 나는 잎들 사이에 이 초록빛이 약게 묻어있는 하얀 꽃들이 피어있는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보니 붓순나무라는 편말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보는 나무였습니다. 처음 보는 나무면은 이게 작가님이 중부지방에 살고 계시니까 남쪽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식물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붓순나무 이름과 관련해서는 새순이 나올 때 그 모습이 붓처럼 생겼다고 해서 붓순나무가 되었다고 하고요. 중국, 일본, 대만,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는 이 상록 소규모로 3에서 5m 자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남 진도와 완도, 제주도에서도 해발 700m에 자생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붓순나무 속명이 일리시움인데요. 유혹한다는 뜻의 라틴어 일리시오에서 유래가 되는데 향기가 워낙 특별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향기가 어떤가요? 이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사람한테는 좋은데 동물들은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많이 심었다고 하고요. 네. 그 이유는 동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 나무를 산소에 심으면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전설 때문에 산소 주위에 심기도 하고 관 속에 넣기도 했고 또 불교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나무로 알려서 불전이나 묘지에 바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서울 창경궁 대온실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영춘화와 붓순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또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4344번님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스타 진행자 승승장구하시기 바라며 화려하고 건강하게 또 복귀하세요. 감사합니다. 3700번님 강물은 흘러 다시 돌아오듯 승화가 떠난 자리 너무나 서운하니 화사한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시길. 지금이 봄인데 내년에 오란 말씀인가요? 3944번님 강력한 파워의 오늘 아침 일라디오 승리의 소리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세상을 빛내주셨습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28번님 강해져라 승리하라 화려한 내일을 위하여. 승자가 보통 좀 승리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네요. 3345번님 강승화 아나운서님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세요. 화사한 봄꽃같이 예쁘고 귀여운 웃음소리 이제 이 시간에 들을 수 없어 아쉽게 됐네요.
또 다른 곳에서 만남이 있겠죠. 건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니까요. 그동안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4344번님 그리고 3700번님 394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정도 아침방 라디오 진행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승원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성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을, 일반 가구는 동당 700만 원까지 지원하니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원하신다면 해당 시군 구청 환경부서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으로 돼 있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담배가 여러 면으로 볼 때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은 분명하니까요. 서로를 위해서 금연 장소는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 담뱃재를 떨거나 담뱃불을 끌 때 필요한 그릇이 있는데요. 이것을 재떨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재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원래 동사 떨다와 털다는 같은 뜻을 가지기도 하고 또 서로 별개의 뜻을 가지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동사는 어떤 것에 달리거나 붙은 것을 떨어지게 한다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옷에 먼지를 떨다, 담뱃재를 떨다, 밤나무에 밤을 떨다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떨다 대신에 털다로 바꿔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다와 털다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담뱃재를 받는 그릇을 가리키는 바른 단어는 재떨이가 아니고요. 재떨이라고 된소리로 표기하고 발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떨이가 표준어고요. 재떨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출근길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발생한 바다 안개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서해안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인천과 김포, 제주, 무안공항 등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이고요. 짙은 안개로 인해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며 도로가 얼어